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권미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W병원의 이경민 선생님 모시고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멋있는 선생님이 오셨네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과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저는 W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많이 아실 거예요. 디스크 협착증 같은 병들은 아프지 않아도 들어봤을 법한 병이니까요. 이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치료하고 어떻게 할지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요추의 구조, 즉 허리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겠는데요. 보시듯이 척추라는 것은 몸통 쪽으로 앞쪽에 몸통이 되는 추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고 뒤쪽으로는 반지 모양으로 후궁이라는 뼈가 있어서 안쪽으로 척추광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이 척수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치듯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 신경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은 이러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형태를 말하는데요. 정상적인 척추관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렇듯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중심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모서리가 되는 부위에서 외측 합묘부 협착으로 나타나는 경우, 때로는 신경의 몸통에서 빠져나가는 가지가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추간공의 협착증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중심부 협착은 척추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황색인대나 그리고 퇴행성 척추전방전이증 같은 질병에 의해서 좁아지는 것이고요. 외측 합묘부의 협착은 신경관의 모서리 되는 부분에서 주로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협착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간공의 협착은 아까 보셨던 신경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 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관절의 탈구나 뼈가 자라나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협착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 중심성 협착증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길이 넓었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회색으로 보이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실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요만큼 밖에는 남지 않게 된 것을 뜻하고요. MRI에서는 더더욱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원래 시커먼 게 있는 이 부분까지도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었다면 이 인대가 자라남으로써 신경 지나가는 길이 요만큼 밖에 남지 않은 것을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측 합묘부와 추간공의 협착증은 사진에서 비교적 중심성 협착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가는 모서리나 추간공 쪽으로 신경이 좁아지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추간공 협착증은 옆쪽에서 봐야 잘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듯 흰색 공간이 넓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디스크나 아니면 황색 인대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꽉 누르게 되는 그러한 협착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이렇듯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협착증의 주요한 증상은 기본적으로 디스크와 같이 신경 증상입니다. 신경 증상이라는 것은 무릎과 고관절 통증처럼 관절 통증이 아닌 다리 전체에 번지듯이 생기는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시림을 뜻하는데요. 신경이 눌리는 번호에 따라서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번 요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엉치부터 고관절 사타구니 쪽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엉치부터 허벅지 앞쪽 정강이 안쪽으로, 그리고 5번은 엉치부터 허벅지 바깥쪽에서 발등 쪽으로, 꼬리뼈 1번 신경은 허벅지 뒤쪽부터 발바닥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신경 증상이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경 증상이 디스크와 다른 점은 신경인성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의 통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스크와 똑같이 신경 통증이 있는 범위는 똑같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허리를 펼 때 증상이 심해지고 허리를 굽힐 때 증상이 다소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어느 순간엔가 걸을 수가 없어 쪼그려 앉아서 쉬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허리를 굽혀서 지팡이나 보행기, 손수레 등에 의지해서 앉거나 보행하는 경우가 보통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협착증의 정도를 질문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오셨을 때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버스 한 3정류장 정도 돼요.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잘 걸으시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거리가 채 되지 않고 50m도 못 가서 쉬어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올 때도 3번 정도 쉬었다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하시겠구나. 아마도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희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스크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경성 통증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증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척추협착증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통증임에 비해 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증상이 생기고 심각한 통증으로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의 경우에는 자세의 변화, 허리를 굽히고 펼 때 아니면 앉았다 일어설 때 증상이 심해지신다고 하고 오래 앉아 있을 때, 즉 운전 중에도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통하듯이 오는 거, 이런 거는 디스크가 되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네,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육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네. 때로는 심한 통증은 대부분은 디스크라고 보시는 것이 네. 맞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꼭 앉아서 잘 들으라고 그래도 노인들도 그냥 들다가 아픈 적들이 있죠. 맞습니다. 뭐 생활이라는 게 다 말씀대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하지 정맥류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하지정맥류는 흔히 이제 혈관 폐쇄로 인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상이 다리 전반에 나타나는 점에서는 협착증과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는 오래 서 있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혈관성 파행증이라고 하는 것이 주증상이라서 직업적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대부분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대에서 캐셔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이제 앞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주로 고령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혈관 폐쇄에 의한 통증은 보통 흡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많이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정맥은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수업 들으시고 꼭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이죠.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대다수가 허리의 통증이 아니라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협착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엉치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서 엉치 치료받고, 종아리 아프면 이제 외과 가서 하지정맥류 치료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협착증을 진료받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들은 엉치와 다리 전반적으로 통증이 내려온다면 이거는 다리가 아니라 허리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안전가려, 즉 쉬셔야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판단하시고, 아픈데도 내가 운동해야 돼, 아픈데도 오늘 걷기 해야 돼, 이러시지 말고 오늘 하루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 충분히 통증이 호전된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가 약이랑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쓰시는 약물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섞여 있으셔서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약들은 대다수는 그 엔세이드라고 하는 항염증성 진통제나 근이완제 그리고 소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염증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흔히 진통, 그러니까 통증만 잡으려고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협착증과 디스크의 경우 통증의 원인은 이제 안쪽의 염증 물질이라고 하죠. 네네. 이러한 염증 물질이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염증성 진통제는 이러한 염증 물질의 발생이나 그리고 그 삭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이완제는 왜 썩느냐 하면은 척추협착증이든 디스크든 허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허리를 받치는 근육이 많이 뭉쳐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이완제를 같이 써서 이러한 통증들을 줄여주게 돼 있고, 세네 번째로 나오는 스테로이드나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쓰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만성적인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아니면 신경 붓기를 일시적으로 좀 낮춰줘야 되겠다 싶을 때 선택적으로 단기간 쓰시는 게 맞겠고요. 장기간 쓰시게 되면 오히려 골다공증 같은 안 좋은 병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약 중에 스테로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를 오래 드셨다고 하면은 요거를 끊는 것을 의사와 상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항우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항우울제는 이제 왜 생뚱맞게 그 협착증 치료에 항우울제가 나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은 통증에 대한 체계가, 그러니까 즉 통증을 받아들이는 전달 체계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안 느끼고 만지는 걸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약물은 늘 그냥 이렇게 통증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뭐 기본적인 약부터 해서 잘 안 쓰는 약까지 뭐 병원에 오시면 다양한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네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약이 너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약 뭐 주사나 수술 안 받으시려고 약 너무 쓰시다 보면 나중에는 위장을 배려가지고 그거는 고치지도 못하시니까 꼭 약만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도수치료, 슬링운동 같은 돈 많이 드는 치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협착증에서 하는 치료는 견인치료가 됩니다. 견인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허리를 당겨서 척추관이 넓어지는 효과를 노리게 하는 것이 견인치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운동, 즉 걷기나 수영은 동반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걷기, 수영을 제외한 나머지 근력 운동 중에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가지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로 가벼운 무게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치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이고요. 이러한 치료들에도 반응이 없고 계속 증상이 지속되시면 병원에서는 이제 통증주사라고 하죠. 네네. 신경차단술이 정확한 명칭인데 통증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로도 안 되면 시술이라고 하는 신경성형술도 하기도 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통증주사 같은 경우에는 놓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좌측 상단처럼 허리 중심 부위에 놓는 방법, 그리고 좌측 하단처럼 신경 가지에다가 놓는 추광공 신경 차단술도 있고요. 흔히 아시는 이거 너무 아프다 하는 주사 있죠. 뼈주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 꼬리뼈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꼬리뼈 신경 차단술은 허리 아랫부분 4번, 5번이나 5번과 꼬리뼈 1번 쪽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시면 꼬리뼈 신경주사도 아프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흔히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수술과는 다릅니다. 수술은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방법이겠고요. 시술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안쪽에 있는 염증 물질이나 유착, 들러붙은 것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하여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꼬리뼈 쪽에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쇠 막대기 같은 것들을 먼저 거치를 시키게 되고요. 사진에 보시면 이 쇠 막대기가 먼저 거치시켜지게 되고요. 이 쇠 막대기를 통해서 고무호수 같은 유연한 관을 밀어 넣어서 목표로 하는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네. 정확한 위치에 올라갔다 싶으면 염색약을 뿌려서 확인을 하고 약물을 주입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증 물질도 효과적으로 씻어내주고 들러붙은 유착도 방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실 때는
위험하겠거나 아니면 이게 오래 걸리겠거나 재활 기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기보다 본인이 가지신 뭐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고려하셔야 될 만큼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이전에 하는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수술 네네. 직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수술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치료를 해도 도저히 통증이 조절도 되지 않고 저림도 계속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통증이나 저림을 치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다리나 발의 운동 능력, 즉 중풍 환자들처럼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면 꼭 수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드물게는 이제 소변, 대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잘 서지 못하고 이럴 때는 얼른 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성심성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은 참을 때까지 참아보라고 하는데 그럴까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권유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허리 칼 대는 게 아니라던데라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내 친구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프다더라. 내 친구 했는데 아직 뭐 다리 낫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그렇게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저희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허리 신경을 흔히 들판에 있는 이 잔디 뿌리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해보면 이렇게 잔디 뿌리 위에 돌멩이가 얹어져 있을 때 그 돌멩이가 상당히 작고 가벼운 돌멩이라면 사실 언제 치워주든 관계없습니다. 더 치워주기만 하면 잔디가 일어설 거니까요. 그런데 그림처럼 이렇게 큰 돌멩이가 뭐 가볍게 눌렀다가 떼게 되면 잔디가 일어서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꼭 눌려 있는 거를 나중에서야 치워주게 되면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잔디는 다 죽어버린 상태라서 더 이상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벼운 협착증을 수술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근데 심한 협착증에 수술을 계속 반대하시고 나중에 주사만 계속 맞다가 수술하신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술이라는 것은 이 돌멩이를 치워주는 것이지 잔디를 새로 심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정하셔가지고 이 돌멩이를 언제 치워줄지 의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너무 미루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척추가 너무 많이 무너지기 전에 선생님 만나 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수술 받고 나면 이전보다 허리도 더 아프고 활동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허리에 칼을 대는 행위라는 것은 허리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근육과 인대의 소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 몸의 척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척추라는 것은 아시듯이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치고 있는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아까 보셨듯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팔이나 다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 이 척추를 통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는 건물의 기둥과 흔히 비교가 되는데요. 건물 기둥은 아시듯이 골조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의 척추는 척추라는 뼈와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건물에서는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근육과 인대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술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요. 다만 기존의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가르고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다 박리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이 근육을 다시 봉합해주고 피부도 봉합해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리고 박리되었던 근육은 다시 봉합한다고 해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척추 근육과 인대가 수술로 인해서 손상이 된다면 얼마나 허리 통증과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지는 안 봐도 뭐 흔히 말하는 비디오입니다. 흔히 뭐 척추 근육과 인대 소실이 문제가 되냐, 뭐 근육 그거 뭐 운동하면 그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사리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운동을 해서 근육을 채워 넣는다기보다 근육이 안 빠지게끔 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근육을 수술로서 없어지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퇴행성 척추 질환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더욱더 빨리 악화가 되는 경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 MRI 사진인데요. 보시듯이 이 좌측에는 튼튼한 근육이 있고요. 우측에는 빈약한 근육이 있습니다. 튼튼한 근육은 말 그대로 두껍고 빈 칸이 없듯이 빽빽한 근육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둥글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빈약한 근육, 듬성듬성하게 근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실 때 MRI 상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잘록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결과를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근육이 인체에서 중요한지 아마 알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면 척추 수술을 받는 게 맞겠나요? 맞습니다. 절개 수술, 어떤 수술이라 하더라도 근육의 손상이 있기 마련이라서 척추 수술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술 방법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는 기존의 절개 수술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보완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내시경을 하나의 구멍을 넣고 하나의 구멍으로는 수술기구를 넣는, 즉 7mm가 되는 두 개의 피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다 진행되는 그러한 수술 방법입니다. 좌측 사진은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듯이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거를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실제 한 2-3cm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에서 앞선 절개 수술처럼 뼈를 드러나게 하고 근육을 박려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근육과 근육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기구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 손상이었고, 수술 시에 출혈도 많이 적고, 외견상으로도 아까 보셨던 7mm 정도 되는 구멍이 2개만 뚫려 있을 뿐이라서 피부 손상도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회복이 매우 빠르고요. 수술 후에 아까 불편해하셨던 허리가 아프다거나 앞으로 자세가 굽어지는 것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원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양방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시경 수술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있었는데요. 종래에 있었던 내시경 수술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단방향, 즉 일방향 내시경 수술입니다.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언뜻 생각하시면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방향 수술의 경우에는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한 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야, 즉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좁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기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 즉 수술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일부 디스크에 국한되는 그런 상당히 제한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협착증뿐만 아니라 우리 쇠 박는다 그러죠. 나사목 고정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중심성 협착증인데요. MRI 상에서 이렇게 신경이 쭉 머리카락같이 지나가는데요. 다 잘 지나오다가 이 부분만 막힙니다. 짤록하니 이제 신경이 꽉 눌리게 되고, 단면에서도 원래는 엄청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짤록해진 부분이 있다면 수술 이후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절개 수술을 하셔도 이렇게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보시듯이 수술 전에 보였던 이 시커먼 근육이 수술 이후에도 똑같이 시커멓게 살아 있습니다. 네. 앞선 절개 수술 방법은 아마 여기가 다 하얘졌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근육 손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간공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흰색이 넓고 중간에 회색으로 된 신경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막힌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넓혀줬고요. 똑같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수술 전 근육과 수술 후 근육이 동일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근육과 인대를 덜 상하게 하니까 훨씬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혀 뭐 불필요한 거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골유압술, 나사목 고정술, 즉 쇠 박는다고 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수술도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이렇게 인조뼈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도 박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즉, 뭐 거의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무슨 질환이든지 양방향 내시경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양방향 내시경은 기존 절개 수술과 방법이 비슷하면서도 더 넓게 볼 수 있고요. 비교적 안전하게 확대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응증이 모든 척추 질환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되겠고, 내시경으로 직접 모든 병변을 다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상 결과, 즉 증상의 호전이 훨씬 더 좋으신 편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근육 손상, 조직 손상이 가장 적다는 그러한 수술 방법입니다. 물론 뭐 모든 수술법에는 단점도 있고요. 뭐 만능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절개 수술을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부산 뭐 이런 데서는 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만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네, 근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직 저희 대구는 조금 보수적인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 절개해서 수술하는 병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저렴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시경 수술이 오히려 이제 기구로 들어가는 것들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실 것 같습니다. 네, 비용도 같다면 손실이 더 적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들의 이 연구가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더 가볍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자가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듯이 찜질일 겁니다. 네. 대다수 찜질은 이제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유용한데 때에 따라 즉 붓기가 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아니면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러한 찜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로 자고 난 직후 또는 오전에 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고, 통증이 심할 때는 휴대용 찜질기를 휴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과를 마치신 후라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찜질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적당한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겠죠.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우리가 통증을 덜 느끼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면 쉬어야겠지만 걷기나 러닝머신 그리고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은 평소에도 병행을 하셔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수면 자세도 점검을 하셔야겠는데요. 네. 주무실 때도 우리가 통증 때문에 갑자기 깨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계속 뭐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바로 누워져 할 경우에는 무릎 아래에 이제 베개나 쿠션 같은 것들을 받쳐주시는 것이 좋고,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에는 척추와 골반이 일자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다리가 안 꼬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잠이 잘 안 오다 보면 옆으로 뒤척이기도 하고 또 다리를 꼬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자는 방법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또 한번 다시 알아볼까요? 이러한 통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참지 마시고 우선은 24시간 이상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보통 디스크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성으로 이제 협착증이 악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소 경미한 통증이라 하더라도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될 때는 그냥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던 신경성 증상, 즉 엉치부터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 이상 감각 등이 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생긴 거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겠고, 응급으로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는 다리에 마비가 있을 때 아니면 소대변 장애가 있을 때는
상당히 응급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혹시라도 남을 후유증을 없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너무 미련스럽게 참고만 있지 말고 아프면은 병원부터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이경민 원장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